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의 아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정신질환을 이겨낸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담은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의 저자 장우석 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네, 소개 반갑습니다.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25년 차 조울증 당사자입니다. 조울증으로 20대에 한 3차례 입원을 했었고요. 2년간 병원 생활을 했고, 재활 과정에서 태권도 사범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복지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청주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취업을 돕는 직무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스토리를 담고 계시네요. 그 네. 20대에 발병하셔서 2년 정도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재활을 통해서 태권도 사범을 먼저 하셨던 거군요. 네. 네, 직장 생활로 태권도 사범을 한 10년 했었고요. 아, 오래 네, 하셨네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 원래 그럼 운동을 좀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편이셨나 봐요. 예, 운동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반강제적으로 운동을 시켰는데요. 예, 나중에 태권도 한 4단에 유도 1단 했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네. 네, 장우석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통화도 하게 돼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방송에 흔쾌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치유는 소통이다인데요. 장우석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 주제를 다루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책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해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병입니다. 자기를 학대해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점 파괴하고 소멸되어 가게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관계 회복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나오시는 그 맥락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환우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서. 네, 직무지도원이라는 네.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좀 본인의 처음에 발병 때 증상이라든지 그 히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울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좀 조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깊은 우울감을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가 청소년기 때 대인공포증을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또 앞에 나가서 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음, 그런 상태에서 학교 폭력도 경험하고 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조울병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증상으로는 수면의 감소가 되고 예민, 짜증, 분노 폭발의 4단계 기분 변화를 겪었고, 사고의 비약과 조증이 주증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환청과 망상들을 경험했는데,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다양한 망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꽤 그 조울증이면서도 좀 심한 조울증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조울증 양극성 장애 제1형을 겪었습니다. 좀 네, 폭이 큰 거죠.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럼 언제 처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1994년도인 20살 때 병원에 처음 입원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환청망상이 심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진단을 받고 있다가 다시 진단을 받아서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재활의 과정을 가서 23살 이후로는 입원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예후가 좋으신 편이죠. 한 번도 재발이 없으셨고. 제가 기억으로는 20살 때부터 한 30살 가까이까지 네. 1년에 한 3-4차례씩 위기가 왔었어요. 아, 네. 근데 재발 징후 체크를 해서 약물 조절이나 생활 관리를 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한 10년 전부터는 증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에게 또
소망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울증 네. 증상이 사람마다 또 다르게 다 나타나시잖아요. 아까도 네. 얘기해 주셨지만 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증상 에피소드나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 정말 증상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분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수면 부족이 너무 많이 생기고 활동량이 많아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음. 그런 과대망상과 또 그 반대 쪽에는 피해망상 같은 것이 있어서 누가 나를 욕한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두려웠고요. 병원에서는 강박 격리를 자주 경험했고 일주일씩 묶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네.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며 이 글귀를 보고 참 신선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상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아픈 마음에 뇌가 보상해주는 마약성 진통제다라는 글귀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심한 우울기를 겪으면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게끔 뇌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망상에 대해 저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망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쓰지 않는 신경 연결망이 새롭게 연결되어 가지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과잉으로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연결되어서 사고의 비약과 감정의 폭발적인 증폭으로 인해서 강렬한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환희감과 항월감에 몰입하게 해서 현실 감각을 점점 잃어가게 하고 자아 경계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드는 관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많은 분들이 모두가 망상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 설명해 주신 내용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어떤 우울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게 보낸 분들이 그 반대급부로 조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조울증 판정을 받는 경우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장우성 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나의 뇌에서 원래 쓰지 않던 신경 전달망이 연결이 되면서 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해서 거기에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되고 다른 외부와 차단이 되죠. 네. 그래서 조울증 환우분들이 사실 조증의 증상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잖아요, 내면 안에. 네. 네. 있습니다. 저는 막 양가 감정이 있죠. 네, 본인은 아니어서 저는 모르지만 이제 조우 님도 표현하시기를 "그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천재성 막 그 브릴리언트한 막 이런 뛰어난 능력이 계속 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울증은 어떻게 보면 천재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 증상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걸 발휘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죠. 제가 오늘 생각이 들었던 게, 조증의 모습이 어쩌면 평소에 자기가 원했던 모습을, 그런 상상했던 모습을 조증을 통해서 실현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꿈에 좌절된 꿈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으로 나타났을 때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눌림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막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다 했는데 병 증세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존재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극대화가 돼서 신적 존재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망상이나 한쪽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내가 입었던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환우분께서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조용할 정도로 말씀이 없으신데, 그 조증 증상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남성다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뭐 화도 막 표출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그 기회를 빌어서 표현하시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성장 환경 속에서 아버지한테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그런 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더 과잉돼 가지고 저 자신의 남성다움을 드러내고 그 좌절된 꿈에 대한 욕구들을 펼쳐나가면서 증상일 때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기분이 조절되는 과정에서 그 너무 극적으로 간 기분도 저도 아니고 너무 처진 기분도 저도 아니고 이 조울의 경계에 중간되는 기분을 찾게 되거든요. 그 네. 기분을 찾으면 치유가 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어떤 질문을 던져도 또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재밌네요.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확실히 필드에서 일하시는 네. 전문가답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전문가라서 저희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이제 진정한 치유는 소통이다.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책에 기고해 주신 내용 중에 정신증은 대부분 기억의 불안정과 정서적인 결핍, 사회성의 결여로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한 사회화의 학습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은 개인의 병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같이 고통에 참여하는 일종의 가족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등한시되는 분위기고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네.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머니는 병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시는데 아버지는 그걸 회피하신다거나 네. 친척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 자체도 이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병에 대한 수치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문화 자체가 최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쉬쉬하면서 병을 키우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한 그 인식이나 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서로가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사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서로가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되는데, 그래서 당사자는 정신건강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 통일성 있는 치료를 위해서 치료진과 협조하고 여러 가지 지지 체계를 통해서 그런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가족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제 신혼 초에 저희는 조우님께서 굉장히 극심한 조증으로 2차례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아무도 네.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 받을 곳이 없었고, 그때 제 기억에 병원에 이제 가면 의사 선생님은 주로 사실은 환우를 케어하시기도 바쁘시잖아요. 특히 뭐 대학병원 이런 교수님들은 워낙에 시간이 쫓기시다 보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걸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그랬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근데 나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나를 알려주지도 않아서 제가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 가서 왜 네. 가족에 대한 아무런 그 교육을 안 해주냐. 그리고 의사가 권위적이다 막 이렇게 제가 민원을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나한테 네. 안 가르쳐 주냐. 가족 모임 왜 안 만들어 주냐 이러면서. 대충 제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파악이 네. 되시죠? 아니, 그런 집안에서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조우님이 이렇게 많이 또 더 좋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참 네.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병원을 처음 경험했고 가족들도 경험했는데, 전문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좀 열정이 더 많은 시기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저도 좀 도움을 좀 많이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은 물론 잘 치료하시지만 좀 더 설명을 잘해주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신과 전문의의 그 인원수가 인구 대비 0.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일반적으로 뭐 의료 선진국, 정신의학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곳은 20명당 1명 이렇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숫자의 전문의가 존재한다고 해요. 물론 네. 뭐 거기도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전문의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아.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병원 일할 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은 환자들을 만약에 보게 되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짧아지고 네, 약물 맞아요. 처방에다가 그 위주로 가게 되고 음. 상담은 되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사실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외래 치료 가서 적절한 상담을 해주고 그 부분들을 생활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자께서는 이 병은 감출수록 커지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이유와 고백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고인물은 이제 썩듯이 표현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감정의 응어리와 한이 되고 병으로 발전하게 되며 나중에는 이제 갑갑하고 답답한 상태가 되고 또 부적절하게 이유 없이 분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기 감정 표현으로 마음의 이제 속과 겉이 이제 괴리되지 않는 진실한 소통을 할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감정의 표현은 진실한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해소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이제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사와 멘토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 네. 진정한 치유는 소통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책에 해 주셨어요. 치료진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 지인과 멘토 공동체 안의 소통, 직장 안에서의 소통 등이 있을 텐데요. 저자께서는 누구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가족들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아야겠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필요하면서 애정과 예의를 지켜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힘들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며 그다음에 치료진이고 그다음에 지인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정말로 환우분들이 건강히 이제 재활이 돼서 잘 지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가족이 어떤 보호자의 역할, 쿠션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네. 장우성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안에서 이 사람의 환우에 대한 치료의 방향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는 우리 아이를 입원해서 당장 약을 더 증량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아빠는 무슨 소리냐 더 두고 보자 멀쩡한 애를 왜 네. 자꾸 병원에 넣으려고 하냐 이렇게 나오신다면 네. 그 단편적인 상황만으로 어떤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부부가 합의가 돼야지만 치료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관성 네.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거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몇 분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었겠죠. 근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은 치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시고 그 외에 이제 지역 공동체나 뭐 사회복지사나 다른 뭐 교회를 다니시면 또 신앙 공동체나 이렇게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 단추가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치료진하고의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협력하면서 일단 가족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걸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다음에 지지 체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환우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은 지인 중에 이제 우울증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여러 차례 입회원을 반복하고 결혼 생활까지 했는데 뭐 결혼은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제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입원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다 낫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약물을 먹고 뭐 부득이하게 입원 치료를 한다면 그 치료는 치료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환우분들이 약을 드시면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재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가는 건데 약을 먹으면 아프기 전에 본인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음. 삶의 그런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가치관이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배우고 자기의 어떤 참 자기를 찾아가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죠. 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조언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저희 안에서 되게 소통이 많이 되고 서로 몰랐던 네. 부분도 이해하게 되고 좀 치유를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네. 이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려고 가족이 모이면 평소에 일상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들이 오가고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잘 서로 가족이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부분적으로 아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정말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면 참 감사한데 가족이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고 또 병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원해서가 아닌 병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신 분들은 막상 소통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대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큰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고립돼서 은둔형 외톨이 같이 지내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인제 이 지역 사회로 나와서 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지금 너무나 지역 사회 인프라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제 20년 전에 인제 서울에 있는 달리닥이라는 인제 정신건강 쉼터를 만나서 거기에서 인제 당사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어울리면서 인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 장소는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된 동병상련의 그 경험이 있는 집단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이런 쉼터들이 전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7월 달부터는 청주에서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이런 지지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회복의 등대라는 이름으로 실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서울의 심지에서 당사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단체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주변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정신건강 카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좋은 활동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일 계속 책 읽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보고 읽는 거 티 나시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제 아내가 말하는 걸 보면 읽는 건데도 읽는 것 같지 않게 말하는 능력이 참 부럽습니다. 아. 네.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사자 활동가와는 지금 하시는 일이 좀 다르신 거죠? 저도 인제 예전에 인제 처음 이쪽 활동할 때 제가 당사자 활동가인가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입장이 이제 병원 복지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지사에 더 가까운 부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당사자인 걸 고백을 했지만 직업으로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온전히 당사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가족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전문가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당사자 입장도 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 모델적으로 네. 약간 중도적으로 그 부분을 아우르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 모임을 순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당사자이시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네. 분이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예. 병원 쪽에서. 예. 근데 저 같은 분은 꽤 많이 있으신데 저같이 이제 오픈을 하지 않으신 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제가 글을 올리고 뭐 정신건강 커뮤니티 뭐 이런 정신건강 복지사들 이렇게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카페인데 거기 올리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질병을 겪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있다. 이런 네. 관심을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가족께서 이제 1994년에 발병을 하셨는데 가족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가족 교육을 예, 네. 부산 쪽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그럼 개인 어떤 병원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하신 건가요? 네, 부산 지역에는 아마 양산 쪽 병원에서 네. 나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아마 그쪽 지역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장우성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이 변화된 게 느껴지셨을까요? 네, 많이 느껴졌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좀 강압적인 그런 태도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고, 어머니는 과잉보호가 좀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네. 애지중지하면서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를 강한 남자로 만들려고 그랬고, 음. 어머니는 또 아버지한테 혼이 나는 저를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껴가지고 이제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관성 같은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적절한 거리감을 두게 됐고, 아버지랑 가장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아버지가 저의 공간을 확보해 줬고, 잔소리를 하는 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저를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음. 걱정 의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와 같이 막 신경증에 어머니가 걸릴 정도로 음.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앞길이 창창한데 병으로 이제 네네. 거의 낙오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신앙의 그런 부분으로 어머니가 그걸 좀 내려놓게 되면서 또 가족 교육을 받고 저한테 이제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예전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막 핀잔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염려해가지고 잘 믿지 못하고 또 제 발로 인해서 제가 좀 거친 행동을 하니까 불안해해가지고 잘 저를 못 믿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 하셨거든요. 네. 한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신뢰를 하시면서 제가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을 잘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안심을 하시고, 제가 24살 때 부모님이 이제 제가 재활을 좀 하고 있을 때 이민 가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민 가신 지 벌써 20년 넘었죠.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한 10년여 동안 근 10년여 동안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네. 지금은 약을 전혀 드시지 않는 상태신 건가요? 약은 제가 25년째 계속 먹고 있고요. 네. 신진대사가 많아서 약 먹는 양은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부작용은 제가 발병하고 5년 동안 심하게 겪었어요. 모든 약부작용은 다 경험했는데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처법을 하면서 생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물이 이제 맞춰졌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10년 전에로 증상이 없이 F317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 없이 지내는 이제 조울증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면서 다른 환우분들이 이제 25년 차 조울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절망하시면서 약을 25년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장우성님처럼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시고 직장을 잘 다니시면서 사실 말씀 안 하면 모르시죠, 주변 분들이. 거의 모르죠. 네. 제가 책 쓰면서 놀라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가 정말 그랬냐? 그리고 뭐 괜찮은데 뭐 그랬냐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저도 주위에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살찐 사람으로 알죠. 그게 이제 25년 차 이렇게 앓게 되면 네. 갖게 되는 노하우인지, 네. 네. 아니면 좋아져서 그런 아니요, 거겠죠? 좋아지셨습니다. 네. 초반보다 훨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우분들이 다른 분들도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어쩌면 방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활과 극복의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안정적인 생활을 장기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인데요. 물론 약물에 대해서 요즘 초발 경험하신 분은 약을 끊고 단약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재발을 거듭하면 약물의
비중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고도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낮춰지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약의 기능이라는 거는 완치약이 아니라 조절 완화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먹으면서 통합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 약을 드시는 거 외에 평소에 이렇게 어 조울증 환우로서 관리를 하시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 제일 이렇게 염두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면 뭐 기본기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약, 수면, 식사,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 요거를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고 술, 담배를 저는 안 하고 지내고 있고요. 네. 23년째.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패턴이 있다면 뇌 건강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회복에 5가지인데 뇌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감사, 기도, 그다음에 운동, 영성, 공동체.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학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5가지 위주로 중심으로 하면 뇌 건강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와서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종교가 있으신 분이 한 줄 알았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면 우리가 네. 건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문직으로 직종에 근무 중이신데 7월에 당사자와 환우들을 위한 모임을 하신다고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청주에 사는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시작은 좀 많이 모이는 부분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질 높은 그런 지지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7월 달에 이제 청주에서 장소를 정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잡히게 되면 일정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거고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병원을 나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가족들이 어쩌 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있는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해서 좀 이제 배회하거나 아니면 집에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가족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 당사자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 지원적인 역할도 되고 상담도 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사람이 있으면 취업적인 부분을 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성격으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청주 정신건강센터에서 네. 정신장애인 취업 적응을 돕는 직무 지도원으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거기는 네, 직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올해부터 생긴 장애인 고용지원센터에 새로 생긴 부분이 동료 지원과하고 이제 직무지도원인데요. 네. 생소하긴 한데 이런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라든지 정신사회시설하고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신장애인이나 뭐 지적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 있는 분들을 케어해서 그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그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분 옆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통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주고 네. 동료분들하고도 좀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사하기, 위생관리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지켜야 될 어떤 부분들, 업무 분담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재활 과정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말씀해 직장, 주셨죠. 예, 너무 혼도 많이 나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걸 돕도록 그러니까 정신장애 하다가도 솔직히 정신장애에 이렇게 병이 걸리면 솔직히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배울 시기를 많이 놓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하우가 있으면 같이 그분들 도와주며 이제 일을 하게끔 이제 돕는 게 그 역할이죠. 예. 네. 장우선님께서 취업을 하셔서 그 소통하는 데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네.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또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려움을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아니깐요. 네. 저도 인제 직장 생활에서 힘든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내가 뭔가 표현해야 될 때 표현을 못 하고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 걸 할 줄 모르고 네. 그리고 저 사람의 업무 분담이 내 게 아닌데 그것이 왔을 때 부당한 것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의사 표현을 잘해서 풀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부정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표현해 가지고 해소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용기가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주저주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분노 조절을 못 하게 되고 그럼 또 네.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발 위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도 하고 생활 관리를 해서 약물 관리도 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돕는 거죠. 예, 네. 적극적으로. 오늘 장우성 님이 출판하신 책의 제목이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네. 책인데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예, 조은의 약국 너무나 좋은 방송이고요.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울증은 예방 관리가 가능하고 회복되는 병입니다. 지금 아는 것만큼 낫는 병이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바로잡아서 질병이 있어도 삶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함께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